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톡톡 사연에 제 이야기를 제보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살면서 사건, 사고 없이 사연 없이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사연을 제보하게 된 건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고 제보하기 위함도 있지만, 사연을 제보하면서 톡톡 사연 채널을 운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옛날에 저였으면 이런 사건이 저한테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 텐데, 평소에 톡톡 사연 채널에 올라오는 속 시원한 사연들을 자주 들었던 덕분에 아주 현명하고 슬기롭게 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좋은 사연 보내주시는 저와 같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평범하게 짝이 없던 저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생겼으니 사연을 듣고 계신 구독자 선생님들에게 과연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오늘 제 사연이 다른 분들에게 좋은 예습자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 한자 한자 적어봅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저의 결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셨어요. 덕분에 어렵지 않은 학창시절을 보내고 또 피는 못 속인다고 아버지가 지금 하고 계신 일과 관련된 학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어서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사업체를 저에게 물려주어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저도 열심히 경영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식 잘 키워놔서 사업 물려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어 크면서 별다른 사고 한번 쳐본 적이 없어 부모님이 걱정하실 부분이 뭐가 있었겠어요. 남들이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걱정 없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모님에게도 딱 하나의 고민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저의 결혼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의 혼처라고 해야 맞겠네요. 아니, 땡땡 기업 둘째도 싫다. 은행장 아들도 싫다. 이 정도면 너 결혼할 사람 숨겨놓고 엄마 놀리는 거 아니니? 엄마가 중매쟁이한테 사정사정해서 얼마나 어렵게 만든 선자리인데 나갔다 하면 퇴짜야. 너 혼자 평생 늙어 죽으려고 작정한 거야? 너도 요즘 유행하는 비혼주의인가 뭔가 그거니? 엄마, 내가 남자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무슨 비혼주의 타령이야.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걸 어떡해. 내가 남자친구 만들려고 나가서 소개팅 보는 것도 아니고 결혼할 사람 고르러 선자리 나가는 건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어떻게 평생 같이 살라고? 엄마는 나 억지로 결혼시켜놓고 이혼하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럼 아무한테나 시집 가고.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선자리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곤 절대 나오지 않는 걸 어떻게 하나요? 엄마가 어렵게 만든 선자리라고 해서 나가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골라왔나 싶을 정도로 별로인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나오더라고요. 주혜 씨는 결혼하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실 생각인가요? 뭐 부모님들끼리도 다 알만한 사이고 하시니 저도 편하게 여쭙겠습니다.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아이는 가질 수 있는 상태이신지 뭐 지병이나 다른 가족력은 없으신 게 맞죠? 숨은 쉬시고 무례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 선차리 이후에 두 번 다시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지금 하신 질문에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만 먼저 일어나 볼게요. 선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숨쉬듯이 무례한 발언을 하고 무슨 정육점에 독출되어 걸려있는 고기들처럼 제 등급을 매기려고 달려드니까 제가 당연히 퇴짜를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맞선 상대들의 이야기처럼 서로 다 알만한 사이이고 이 결혼이 서로의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거란 사실을 알고 자리에 나간 건 맞지만 저도 사람인데 최소한의 취향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렇게 선짜리 거절이 계속되고 있으니 엄마의 입장에선 속이 타시는 거죠. 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올해도 결혼 못하면 회사 물려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딸 혼자 늙어가는 꼴 보자고 너희 아버지랑 죽도록 일해서 회사 일궈놓은 줄 아니? 아휴, 나이가 계속 차니까 이런 선짜리밖에 안 들어오지. 어머니와 아버지가 제일 탐탁치 않아 하셨던 선짜리. 정말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선짜리에 나왔던 것이 남편입니다. 그동안 재미없고 무례했던 선짜리가 다 이 자리를 위한 초석이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저랑 살아온 환경도 똑같고 취향도 쌍둥이처럼 같아서
소개팅 자리에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양가에서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하시는 기색을 계속 내비치시더라고요. 빨리 결혼하라고 등 떠밀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 집안은 좀 별로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막상 시집 보낼 때 되니까 딸이 혼자 늙어도 괜찮겠다 싶어? 엄마가 정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이 결혼 무르려고 그러는 거야. 하여튼 저건 누굴 닮아서 저렇게 성질머리가 못됐는지. 그게 아니라 소문 때문에 그런다. 소문 때문에. 네 시아버지 될 사람이 하도 말이 많아야지. 뭐 나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서 헛소문이라고 생각은 안다지만 그래도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장서방 보면 또 헛소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부모님이 선자리를 처음 만들어주실 때부터 찝찝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은 사윗감의 문제가 아닌 제 시아버지 되실 분의 소문 때문이었어요. 맨 처음에 대체 무슨 소문이냐 꼬치꼬치 캐물어도 얼버무리면서 잘 이야기를 안 해주시길래 저도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소문이라는 게 참 저도 당시에 이런 증권가 찌라시 같은 소문을 대체 누가 믿어? 했었거든요. 시아버지 되실 분과 관련된 소문은 온통 더러운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뭐 한 번 이혼하고 그 당시에 바람 피던 첩이랑 결혼한 거다. 배다른 자식이 둘이나 더 있다. 그렇게 회사 여자 직원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다녀서 대표이사라는 직책만 아니면 진작에 신고당하고 쫓겨날 팔자다. 그런 종류의 소문들이 있잖아요.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시는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리고 신경 쓰이는 이야기들일 수밖에 없었죠. 뭐 아버지도 그런 소문을 100%안 믿으신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세상 밖으로 드러난 추문은 없었기 때문에 찝찝한 사람이다 정도였었지. 결혼을 극적으로 반대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반대하기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미 결혼 정년기가 조금 지나버린 나이기도 했고 더 늦어지면 저 역시 아이를 갖기에는 위험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저희 결혼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준비하고 진행됐네요. 제가 그런 소문을 미리 알고 있어서 그런가 결혼 전에도 저희 시아버지가 조금 찝찝하게 느껴졌던 상황이 있었어요. 사람 선입견이라는 게 무서운 게 또 어떻게 봐야겠다 하면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무슨 이야기신지 아시죠? 다른 건 아니었고 제가 시댁에 처음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저 너무 떨려요. 회사에서 면접 볼 때도 이 정도로 떨리진 않았는데 하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면접이려나요? 저도 장인어른 장모님께 인사하러 갔을 때 안 떨렸을 것 같아요. 면접이다 생각하면 더 떨리니까 긴장 풀고 편하게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 그렇게 어렵고 딱딱하신 분 아니니까요. 처음 인사를 가던 날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이 뭔지 딱 알겠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도 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게 들리던지. 결혼한 친구들한테 시댁에 처음 인사 가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터라서 더욱 긴장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 이야기대로 시부모님은 그렇게 딱딱하고 불편하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편하게 저를 대해서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어쩜 어서 와요. 사람들이 우리 집안 며느리는 외모 보고 뽑는 거냐고 말 나오겠어. 이렇게 며느리들이 예뻐서 그런 소문이 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지. 과찬이세요, 어머님. 부족한 게 많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장남이거든요. 그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편보다 일찍 3년 전에 결혼을 해서 형이 돼서 장가도 못 들었다고 부모님께 구박을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한탄을 했었거든요. 인사를 갔던 날 서방님과 동서도 처음 보게 됐는데 와, 저는 다른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동서 외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우스갯소리로 집안에 들어오는 며느리 외모 보고 뽑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저와 동서를 놓고 비교하잖아요. 그럼 전 그냥 춘향이 그네 밀어주는 향단이 딱 그 수준인 거예요. 부끄럽다는 듯이 웃으면서 도우미 아주머니와 함께 음식들을 내오는데 저도 모르게 푼수같이 먼저 말을 걸 정도였다니까요. 어머, 어쩜 이렇게 예쁘세요? 제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본 여자들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저랑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할 정도가 아닌데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에요. 쑥스럽게 웃으면서 손사래를 치는데 시어머니가 붙잡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동서가 승무원 출신이래요. 안 그래도 서방님 외모는 저희 남편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시는 편이라서 대체 저 둘이 어떻게 만났을까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승무원을 하던 시절에 해외 바이어 미팅에 있어서 우연히 그 비행기를 탔던 서방님의 얼굴 보고 첫눈에 반해서 명함 주면서 그렇게 치근덕거리셨대요. 서방님의 꾸준한 대시 덕분에 손님이랑 절대 연애를 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깨고 동서도 결국 마음을 열고 결혼까지 꼴이내게 된 거고요. 둘 연애 이야기도 어쩜 드라마 같지 않나요? 결혼 정년기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선봐서 결혼한 제 입장에서는 예쁜 동서의 연애 시절 이야기까지 예뻐 보일 정도더라고요. 너무 주책인가요? 그럼 동서는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벌써 동서라고 부르는 거 불편하지 않아요? 지금도 승무원 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결혼하면서 승무원 일은 정리하고 지금은 아버님 회사에서 비서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회사 운영하면서 뭐 스펙 좋고 경력 많다는 비서들 다 채용해봐도 내가 우리 둘째처럼 일 잘하고 예쁜 비서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 인사온 며느리 앞두고 둘째 자랑만 했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며느리라면 내 딸처럼 아끼고 있으니까. 사실 제가 시아버지에 대한 편견을 좀 가지고 있었어야 말이죠. 하도 안 좋은 소문을 듣고 괜히 긴장하고 걱정해서 인사를 갔는데 정말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이 너무 좋아도 괜한 소문이 돌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진관에서 샘플로 보여주는 가족 사진처럼 단란한 모습이라서 이런 집이라면 저도 시집살이 걱정은 안 하면서 살아도 되겠다 내심 안도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고 동서가 다과를 내어주겠다고 주방에 먼저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하루 종일 음식 장만만 하고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다과 내오는 거라도 손을 좀 거들어야겠다 싶어서 저도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아버님께서 동서의 어깨를 주물러 주시면서 가까이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가 제가 들어오니 뭔가 당황한 눈치라고 해야 하나요? 너무 편견을 갖고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썩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다과 준비하는 거 뭐 좀 도울 게 있을까 해서. 벌써부터 며느리 둘이서 합심해서 서로 도우려고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 둘째도 오늘 고생 많았다. 이럴 때 용돈이라도 챙겨줘야 되는데 알잖니? 내가 너희 시어머니한테 아주 꽉 잡혀서 사는 거.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아버님. 나머지는 형님이랑 같이 준비해서 얼른 내갈게요. 부엌에서 아버님이 먼저 나가시고 아버님이 나가시고 나니까 동서의 표정도 조금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아버님의 행동을 의심하는 건 아니었지만 워낙 불편해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동서한테 넌지시 제가 먼저 물어봤죠. 아버님이랑 같이 일하면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하는데 불편하진 않냐고요. 우물쭈물하던 동서가 그냥 웃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라고요. 제가 너무 뻔한 이야기를 했나요? 하긴 나도 가족이랑 같이 일하는 입장이라서 잘 아는데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싫어진다니까요. 나도 친해지고 싶어서 그냥 실없이 한 소리니까 너무 귀담아 듣지 말아요. 남편도 같은 회사에 있고 하니까 다들 잘 챙겨주세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뭔가 어색해진 것 같은 분위기에 괜히 웃으면서 장난도 치고 하면서 동서와의 첫 만남이 그렇게 마무리됐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동서는 그날부터 뭔가 저한테 아픈 손가락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와 달리 가냘픈 체형이라 그런 건지 항상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야기도 없고 제가 볼 때마다 항상 웃는 낯으로 있어서 뭔가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인사 다녀와 보니까 좀 어때? 시부모님 많이 힘들 것 같은 느낌이니? 하도 말이 많아서 나랑 네 아버지가 너 인사 갔다고 해서 하루 종일 조마조마했어. 집에 돌아와서 나 결혼 안 하겠다. 또 으름장이라도 놓을까 봐. 하여튼 넌 정말 결혼할 때까지 엄마 마음 편하게 해주는 법이 없어 어떡해?
엄마 담 작은 게 내 잘못이야? 다들 좋은 것 같아. 동서가 한 명이 있는데 엄청 예쁘게 생겼어. 성격도 모나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시집살이 같은 건 안 시킬 것 같더라. 괜한 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건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으니까요. 그래도 좋은 분위기였다고 하니 가족들도 한시름 넣고 저도 무사히 결혼까지 꼴이 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말 조심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왜 우리 일하다가도 오늘은 좀 한가한 것 같은데 이 이야기 꺼내면 귀신같이 일이 몰려오고 오늘 정도면 할만하다 이런 이야기라도 꺼내는 날엔 이런 트라우마는 저만 가지고 있는 건가요? 여튼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시집살이나 없을 것 같다. 시댁 생활이 편안할 것 같다. 이런 입방정을 떨었던 저를 호되게 혼내주고 싶네요. 괜히 사람들이 시집살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역시 초반에는 혹독한 시집살이를 했었답니다. 그런 생활에서 저한테 한 쪽이 빛이 됐던 건 남편도 친정도 아닌 바로 동서였어요. 제가 아직까지도 남편 앉혀놓고 그래요. 시댁이 이렇게 빡셀 줄 알았으면 시집 안 왔다고요.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저희 시부모님이 굉장히 엄격하다고 하셔야 하나요? 재벌집 며느리로 시집 온 것도 아닌데 은근히 눈치 주시는 부분이나 요구사항도 많으시고 또 집안의 제사며 가족 행사는 또 왜 그렇게 많은 건지. 결혼하면 남편이랑 둘이서만 알콩달콩 잘 살 거라고 생각했던 제 머릿속이 너무 꽃밭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저는 맏며느리잖아요. 전 맏며느리 자리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그렇게 무거울 거라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둘째 혼자 있을 때는 아주머니나 나까지 제사 준비를 같이 했었는데 이제 첫째도 들어왔으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니? 제사 준비는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지. 이번 명절부터는 준비해야 할 리스트 뽑아다 줄 테니 장 보는 것부터 너네 둘이 손수 준비해라. 또 나름대로 이름 있는 집안이라고 제사에 시댁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오시는지 제사 지낼 때마다 입이 떡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음식장만 제사 준비를 며느리 둘이 해야 하게 생겼으니까 전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맏며느리가 돼서 이거 못하겠다, 저거 못하겠다.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이야기 꺼내봤자 시댁에 싸우자고 시비 거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동선 눈치만 슬쩍슬쩍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군소리도 없이 그냥 덤덤하고 묵묵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동서, 미안해. 내가 손윗사람이 돼서 강단 있게 이건 못하겠다. 어머니께 딱 잘라서 말했어야 하는데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괜히 장깨 부린다고 밉보일까봐 제대로 말 한마디 못했네. 난 요리도 잘 못하는데 큰일이네 이거. 저도 막상 말 한마디 못하고 나니 동서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사 준비는 꼼짝없이 둘이 하게 생겼지. 더군다나 저는 공부하고 사업 배운다고 요리랑은 담을 쌓고 지냈던 사람이지. 여러모로 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먼저 말을 붙이니 동서가 웃으면서 그래요. 괜찮다고요. 형님은 일하시느라 바쁘시죠? 어차피 날짜 확인해보니까 아버님 그날 대회 일정이 없으신 날이라서 제가 조금 일찍 마치고 나오면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지? 나도 전날에 미리 일을 빼고 싶은데 중요한 계약건이 걸려 있어서 미안해서 어째?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이 준비하는 거죠. 그런 말씀 마세요. 얼굴만 예쁜 줄 알았던 우리 동서, 성격은 또 얼마나 좋다고요.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사연들도 그렇고 형님 동서 지간이 사이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천사 같은 동서를 만나서 다행히 그런 스트레스는 결혼 생활 중에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 남는 사람이 하는 거라면서 본인도 바쁠 텐데 전날 일을 일찍 마치고 간단한 준비만 해놓겠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제사 당일 일찌감치 준비하려고 새벽같이 시댁으로 가니 동서가 미리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조용히 불러서 그래요. 형님, 조금 있으면 어머님 일어나실 시간이시거든요. 제가 기본적인 것들은 준비 다 해놨으니까 여기다 옮기고 데우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괜히 또 준비 안 하고 서 있으면 눈치 보이실까 봐요. 이게 웬걸 간단한 준비만 해놓겠다고 말한 동서가 전부터 나물, 수육까지
저는 그릇에 옮겨 담기만 하면 될 정도로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해온 거 아니겠어요?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괜히 눈치 보일까봐 얼른 저한테 앞치마부터 묶여주고 미리 해놓은 전을 데우더라고요. 언제 왔니? 자고 있느라 너네 오는 소리도 못 들었다. 이제 장만 시작하는 거니? 아니요. 어머님, 형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막 도착해서 형님이 해주신 거 데우기만 해서 옮기려고요. 감사해요, 형님. 제가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래도 큰애가 사돈 밑에서 사업만 배운 건 아닌가 보구나. 준비 다 끝나면 연락해라. 나갔다 올 테니. 믿겨지세요? 제가 들었던 시댁 이야기, 동서와의 썰들에서는 제가 한 것도 얄미운 동서가 뺏어가는 판국인데 이런 천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제가 다 한 거다. 형님이 고생하셨다. 저를 치켜 세워주길래 놀라서 쳐다보니 웃으면서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동서 덕분에 시집와서 처음 맞는 제사에서 시부모님께 점수를 제대로 딸 수 있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서가 한 걸 내가 했다고 그러면 어떡해. 고생은 동서가 다 했는데 공은 내가 다 뺏어가게 생겼네. 챙겨줘서 고마워 진짜. 저도 시집 온 첫 해에 음식 장만하느라 엄청 막막했었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제가 한번 그런 걸 겪어봐서 형님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이 집안에서 다른 집 식구들은 저희밖에 없잖아요. 둘이서 의지 안 하면 누굴 의지하겠어요? 동서는 그렇게 제 시댁 생활에서 유일한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언니나 여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옷도 바꿔 입고 자매가 아니라 꼭 친구처럼 같이 쇼핑도 다니고 하는 모습들이요. 제가 그렇게 저한테도 자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었는데 동서 덕분에 제 오랜 꿈을 이룰 수 있었네요.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동서랑 매일같이 붙어 다니느라고 시집살이가 힘든 줄도 몰랐어요. 저도 어디 여행 가면 동서부터 생각나서 꼭 선물이라도 하나 더 챙겨가지고 오고 제가 이 정도였는데 저희 동서는 또 얼마나 저한테 잘했겠어요. 형님, 이번에 제가 겨울옷 장만한다고 백화점에 갔는데 이 머플러 보니까 형님한테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별건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아, 뭘 또 이런 걸 다 사왔어. 매번 도움 받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고마워 동서, 잘 쓸게. 형님이랑 동서지간이 이렇게 좋을 수도 있나 싶다가도 다 이것도 내 복이려니 하고 그렇게 동서와 돈독하게 지냈어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었다면 제가 사연을 쓰지도 않았겠죠. 참 이상하게도 저랑 동서가 가깝게 지내면 지낼수록 가족들은 그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동서랑 가까워지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있는데 감정 표현이 크게 없는 동서가 유난히 아버님과 서방님 근처에 있을 때는 대놓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는 거였어요. 당연히 시아버지와 같이 일도 하고 가깝고도 먼 사이니까 불편해할 수도 있는 건 그렇다 쳐도 남편을 불편해한다는 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동서, 나는 동서 보면 항상 신경 쓰였던 게 이런 이야기 참 조심스럽긴 한데 혹시 서방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 동서 보면 유난히 아버님도 그렇고 서방님을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이네. 제 이야기에 동서는 뭔가 말을 하고 싶어서 우물쭈물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왜 아무리 좋아 보이는 부부 사이라도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싸웠다가 붙었다가 하는 게 부부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아버님이랑 저희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이어도 어쩔 땐 회사 사람 같고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전 그래서 형님이 오셔서 참 좋고 든든해요. 이 집에 정말 제 편은 형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에 동서 편이 왜 나밖에 없어. 남편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다 무뚝뚝하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동서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을 거야.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라도 터놓고 이야기해. 아니에요, 형님. 저희 남편 정말 남의 편이에요. 어쩔 땐 남만도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어지는 동서의 대답에
정말 뭐가 있긴 있구나 싶어서 좀 더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방에서 아버님과 이야기하던 서방님이 나와 저희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말을 붙이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둘이서만 그렇게 재밌게 해? 형수님,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그렇게 했는데도 부침성이 이렇게 없어요. 형수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별 이야기 아니에요. 차라도 한 잔 내줄까요? 서방님이 오고 나니 또다시 동서는 눈에 띄게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려고 했지만 서방님이 어쩐지 빨리 자리를 파하라고 눈치를 주는 것 같아서 별로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다 말았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동서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서와 가장 가깝게 지냈던 게 저였는데 그런 동서의 달라진 모습을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어땠을까 많이 후회가 됩니다. 그날은 서방님이 일 때문에 1박 2일로 출장을 가셨다고 한 날이었어요. 저도 아침에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내가 동서한테 다녀오겠다고 오랜만에 둘이 오붓하게 저녁도 같이 먹고 쇼핑도 하고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남편도 흔쾌히 다녀오라고 자기 카드까지 내주더라고요. 동서도 오랜만에 자유를 얻었겠구나 싶어서 신나게 연락을 했는데 평소 같았으면 신호도 3번째 울리기도 전에 바로바로 전화를 받았던 동서가 전화를 계속 안 받는 거예요. 시간은 이미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도 남았을 시간인데 전화 연결이 계속해서 안 되니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차키를 챙겨서 동서의 집으로 급하게 달려갔어요. 동서 안에 있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왜 사람이 촉이라는 게 무서운 게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전에 보였던 이상한 행동들이나 모습들이 다 떠오르면서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열리지 않는 문을 보면서 별별 생각을 다 할 때쯤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동서가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문을 열자마자 진하게 나는 술 냄새, 운 것처럼 엉망이 되어 있는 동서의 얼굴을 보고 전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죠. 동서, 술 마신 거야? 집안 꼴은 이게 다 또 뭐야? 일단 이리 와봐. 대체 무슨 일이야?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상황은 더 심각했죠. 엉망이 되어 있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비틀거리는 동서가 제 어깨를 기대서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일단 동서를 달래주었습니다. 거실을 보니 평소에 술이라고는 입에 대지도 않는 동서가 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빈 술병들이 바닥에 굴러다니더라고요. 술에 취해 제대로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동서를 앉혀두고 얼른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꿀물 한 잔을 타서 동서 앞에 내어주었습니다. 동서, 이게 대체 다 무슨 일이야?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평소에 마시지도 않은 술을 이렇게 못 이길 정도로 마시고 그래. 우리 무슨 일 생기면 서로 편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잖아. 말을 해봐. 동서는 또 묵묵부답. 정말 답답해서 미칠 노릇이었죠. 무슨 일이 생긴 건 뻔한데 물어볼 때마다 자기는 아무 일도 없다, 괜찮다 하니 무슨 일인지도 몰라 제대로 위로도 못 해주는 이 상황이 너무 짜증나고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동서는 꿀물을 마시고 또 한참을 엎드려 울었다가 그제서야 정신을 들었는지 저를 쳐다보고 겨우 입을 떼더라고요. 형님, 제가 진짜 더러운 사람이에요, 형님. 겨우 말을 시작한 동서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본인이 더러운 사람이라고요. 이야기를 듣는데 멍하더라고요. 동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하고요. 몇 번이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동서를 다그쳐 물었는데 그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릴 뿐이었어요. 형님은 진짜 무슨 일이 생겨도 제 편 들어주셔야 해요. 저 이 집안에서 믿는 사람이라고는 형님밖에 없어요. 형님도 아시죠? 당연하지. 동서, 나 아니면 누가 동서 편을 들어주겠어. 나만 믿어. 괜찮아. 동서를 안아서 달래주는데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뭘 그렇게 서럽게 우는지 꼭 마음에 얹힌 응어리들을 토해내는 것 같아 보여서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취한 동서를 겨우 침대로 끌고 가서 눕히고 난리통이 되어 있는 거실을 제가 대신 치워줬어요. 혹시 몰라 숙취 해소제도 하나 사서 머리맡에 두고 집으로 돌아왔죠. 잠에 든 동서 얼굴을 쳐다보는데 눈은 퉁퉁 부어서 자면서도 뭐가 그렇게 힘든지
연신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있는 여자처럼 보였던 동서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어요. 제가 그날 침대 맡에서 바라본 동서의 모습이 동서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 말이에요.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이 저는 출근을 했고 아버지의 어머니와 신규 거래처들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정말 별다를 거 없는 하루였어요. 점심을 먹고 어제 그렇게 눈물을 쏟아내던 동생의 모습이 문득 걱정이 돼서 전화라도 해보자 싶어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 갑자기 어머님께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둘째가,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대체. 당장 아버지 회사로 와라 얘. 다급한 어머님의 목소리, 그 뒤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온통 믿기지 않은 것들 뿐이었어요. 동서가 아버님 회사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저는 충격에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놀란 부모님이 다급하게 제게 오셔서 저를 부축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었던 동서의 얼굴만 가득했죠. 내가 어제 동서가 이상한 걸 느끼고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동서가 그렇게 울고 있을 때 내가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조금만 더 캐물었더라면 동서가 스스로 몸을 던지는 일 따위는 없지 않았을까? 자책만 가득했죠. 아버님의 건물로 차를 몰고 달려가면서 정말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남편 역시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당신 어제 동서한테 갔었잖아. 그때 뭔가 이상한 낌새가 없었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내 탓이야. 어제 동서가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내가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게 왜 당신 탓이야? 우선 사고 수습이 먼저니까 회사에서 만나. 나도 지금 가고 있어. 그렇게 도착한 아버님 회사. 구급차와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건물 앞에 줄을 지어 서 있는 게 모두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이성을 잃고 울부짖는 저와 달리 나머지 가족들은 오히려 차분해 보이더라고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웃으면서 팔짱을 끼고 같이 돌아다니던 동서가 하얀 천이 덮인 채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정황상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고 하는데 유서가 발견이 안 됐단다. 그래서 경찰도 타살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세상에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들 사고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첫째 네가 집에 가서 뭐 일기장이나 유서나 그런 것들 없는지 좀 찾아봐라. 이거 유서 한 장이라도 안 나오면 또 우리 가족들 전부 다 골치 아프게 생겼어. 아휴. 어제 그렇게 술에 취해서 잠들었던 동서는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나 출근까지 했더랍니다. 아버님이 외부 일정을 소화하셔야 해서 스케줄 확인차 동서를 찾았는데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고 그러던 중 직원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동서가 그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확실한데 현장에서 유서 한 장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경찰들도 혹시라도 실족사나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동서가 목숨을 끊은 장소가 다른 곳도 아니고 아버님 회사 건물이었으니 세간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머님은 더욱 예민하게 반응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게 아버님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지만 실질적으로 회사를 세우고 최대 주주로 계시는 건 어머니였거든요. 혹시라도 이 사건으로 인해 회사가 타격을 입게 될까봐 걱정하시던 어머님은 바로 저를 따로 불러 집으로 가서 유서나 저희를 뒷받침해줄 만한 증거가 있는지 좀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저 역시도 동서가 그런 선택을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바로 동서 집으로 달려갔죠. 동서가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다시 찾아간 집을 보니 동서가 참 외로운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사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동서 거구나 하는 살림살이가 정말이지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증거가 있다면 침실에 있지 않을까 싶어 어제까지만 해도 동서가 힘든 얼굴로 누워 있었던 그 침실로 다시 돌아갔어요. 제가 어제 머리맡에 놓아둔 숙취해소제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숙취의 소재를 집어들고 어제의 상황이 또 떠올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병을 그대로 놓쳤고 다행히 깨지지 않은 병이 침대 밑으로 굴러들어갔어요. 병을 주워들기 위해 허리를 숙였는데 침대 매트리스와 프레임 사이에 대충 구겨놓은 것 같은 종이 뭉치가 끼워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걸 제가 발견한 것도 엄청난 우연과 우연들이 겹쳐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 그게 하필이면 제 눈에 딱 띄더라고요. 처음에는 매트리스가 잘 흔들려서 고정하려고 종이를 저렇게 구겨서 끼워놓은 건가 싶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종이를 꺼내 펼쳐보니 네, 맞습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찾고 있던 동서의 유서였어요. 그런데요, 처음엔 유서인 줄 알고 읽었는데 유서의 첫 문장이 이 집에서 유일한 나의 편이었던 형님에게로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문장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동서는 내가 이걸 발견할 걸 알고 있었던 건가? 내가 이걸 발견해 주길 바랬었던 건가 싶기도 하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동서의 유서, 아니 마지막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데 그 안에 적힌 내용을 보고 전 정말 충격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유서에 적힌 내용은 동서의 절규이자 가족들을 고발하는 글이었거든요. 이 집에서 유일한 나의 편이었던 형님에게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남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런 선택을 한 저를 너무 원망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 형님, 이 유서로 제발 꼭 저의 복수를 해주세요. 절 이렇게 만든 건 바로 아버님입니다. 이 유서를 쓰고 저는 내일 아침 동이 트는 대로 아버님을 끌어내리기 위해 그 더러운 일이 있었던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릴 거예요.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아버님의 추악한 얼굴이 세상에 드러나고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동서의 편지를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아버님을 끌어내리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한 거라는 동서의 이야기가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한 장 한 장 편지를 넘길수록 드러난 아버님의 추악한 행동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사연을 들으시는 사연자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동서와 아버님 그리고 서방님은 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서방님이 전략기획실장으로 부임하게 됐고 당시 승무원을 하고 있던 동서에게 결혼을 했으니 이제 가정에 충실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받았다고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승무원을 포기해야 했다는 동서의 말 역시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승무원을 그만두고 전업주부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동서에게 아버님이 먼저 제안을 하셨답니다. 비서가 필요한데 일의 강도가 높아서 비서들이 자꾸만 그만두기도 하고 아무래도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면서 동서에게 비서직을 제안하셨대요. 당연히 그 당시에 동서는 오랫동안 준비하고 해왔던 승무원이란 직업을 포기하게 되면서 스스로 많은 자괴감을 느끼는 상태였나 봐요. 아버님의 제안으로 서방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시 사회생활할 수 있으니까 뛸 듯이 기뻤다고. 그 뒤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마냥 행복해했다네요. 그 뒤로는 이야기를 옮기면서도 너무 더럽고 추악해 끔찍하지만 아버님의 악랄한 행동이 시작되었답니다. 처음엔 참을 수 있는 정도였대요. 비서로 출근한 동서에게 손님들 봐서 유니폼을 입으라고 강제하고 유니폼인 치마 길이를 단속하는 모습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답니다. 비서가 그 회사의 얼굴인 거야. 거래처 사장이 왔을 때 네 다리를 보고 있어야 내가 그 사이에서 날치기로 내 의견도 통과시키고 그럴 거 아니야? 치마 길이가 이게 뭐냐? 수녀님이냐? 아침에 출근하면 자로 치마 길이를 재고 은근슬쩍 동서의 다리를 만지작거리는 아버님 때문에 당황스러워서 이건 너무 과하신 것 같다. 왜 그러시냐고 하면 오히려 펄쩍 뛰면서 본인을 지금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냐고. 그렇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너랑 네 남편 모두 내 회사에서 나가라는 식으로 호통을 치셨대요. 불쌍하고 착한 동서는 혹시나 자기 때문에 남편의 자리까지 위협받을까봐 입을 다물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권력으로 한번 찍어 누르기 시작한 아버님의 행동은 점점 과해졌답니다. 제가 목격했던 것처럼 안마를 해주겠다는 핑계로 동서의 어깨나 허리를 은근슬쩍 주무르고 만지고
어느 순간 자기가 비서 일을 하려고 이 회사에 들어온 게 아니라 아버님의 놀이개 같은 역할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엄청난 자괴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아버님이 거래처 사장님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본인의 엉덩이를 툭툭 치신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야기를 전하면서 구역질이 날 정도인데 동서는 어떻겠어요. 그 자리에서 차마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거래처 사장님들이 다 나가고 나서 아버님께 따져 물었대요. 아버님, 아까 제 엉덩이 치셨죠? 저 진짜 이대로는 못 참아요. 저 아버님 며느리예요. 그건 아세요? 기가 찬다. 누가 들으면 내가 아주 널 뭐 희롱이라도 한 줄 알겠다. 딸 같아서 며느리가 그만큼 예쁘니까 격없이 예뻐해 준 걸 가지고 이렇게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바락바락 대들 일이냐? 감사하다고 하진 못할 만정. 너 그 정도 그릇밖에 못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너희 남편 출세시킬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동서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더 이상 이 사실을 숨기지 말고 남편에게 말을 해야겠다 결심했대요. 사무실로 찾아가 서방님에게 그동안 자기가 당했던 억울한 일들을 토로했지만 돌아온 건 싸늘하고 냉담한 반응뿐이었답니다. 그래서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건데 당신이 처신을 똑바로 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니고 이게 승무원 때 벌은 못 버리고 또 질질 흘리고 당신 때문에 나까지 피해봐야겠어? 그래서 뭐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 아버지한테 가서 대신 따져달라기라도 하란 거야?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저희 남편과 달리 서방님은 둘째 아들이라 혹시라도 승계에서 밀려나진 않을까 항상 전전긍긍이었답니다. 오히려 억울함을 토로하러 온 동서에게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렇게라도 노력해서 남편 대표이사 만들 수 있으면 100번 1000번이라도 이 약 물고 참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되려 화를 내면서 동서를 돌려보냈대요. 이 일이 동서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바로 전날,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저를 붙잡고 자기가 더러운 사람이라고 울부짖었던 그날이더라고요. 동서가 남겨놓은 편지를 읽는데 제가 동서의 친언이라도 된 것 마냥 마음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자기 편 하나 없는 그 집에서 동서가 어떤 마음으로 견뎠을까. 나라도 알아줄걸. 오죽 가족들을 믿지 못했으면 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속편하게 터놓고 하지 못했을까. 매일같이 출근을 하고 더러운 아버님의 얼굴을 또 봐야 하는 동서의 마음은 감옥 속이었겠구나 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라도 형님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떠날 수 있어서 오히려 자신은 후련하다는 이야기를 남겨놨더라고요. 그걸 들고 있는 제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일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잠깐 침대에 기대 앉아 생각을 했죠. 여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하고요. 처음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먼저 알리고 상의를 할까 잠시 고민도 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까발리게 됐을 때 남편 상의 한마디 없이 까발리냐고 돌아올 이야기들이 상상되기도 했고 회사에 돌아오는 화살도 피할 수 없을 텐데 그 화살이 저에게 향할까 가족들이 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진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도 컸어요. 그런데 그동안 동서와 있었던 일들, 동서에게 도움받았던 일들을 떠올려 보니 제가 얼마나 한심하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집안의 다른 누군가에게 해봤자 결국 동서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동서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자마자 저는 유서를 챙겨들고 바로 경찰서로 가서 이 정황을 까발렸어요. 유서를 확인하는 경찰들의 얼굴도 경악으로 뒤덮이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유서만 가지고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건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인 시아버지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이미 사망하신 피해자분의 확인이 어려워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지만 법이 그렇답니다.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당사자인 동서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님을 제대로 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더 이상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저희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내가 이혼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동서 억울한 건 꼭 풀어줘야겠어. 도와줘, 엄마. 대뜸 부모님에게 시아버지를 벌해야 할 방법을 알려달라 찾아가니 부모님도 꽤나 당황하셨지만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시고 바로 언론사와 연결을 시켜주었어요. 기사가 바로 나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들이 이사회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죠.
언론에다가 이 일을 제보한 게 정말 네가 맞니? 네,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이 남편이라고 데리고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인간인지 어머님도 아셔야 맞지 않겠어요?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대신 저 동서 억울한 건 꼭 풀어줘야겠어요. 앞으로 네가 나를 도와줘야 할 일이 많겠구나. 그런 짐승을 나라고 어떻게 품고 살겠니? 내가 그동안 주주로 있으면서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는지조차 신경을 못 쓰고 지냈던 것 같구나. 억울한 거 풀어줘야겠다는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나도 너랑 같은 생각이다. 긴 싸움이 되겠지만 나도 속지 않은 마음으로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걸 바로 잡아보마.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시고 고민하시더니 회사에 그런 사람을 대표로 놔두는 게 자식들에게도 몹쓸 짓이라면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믿고 대표이사 자리까지 올려줬던 남편에 대한 어머님의 배신감도 어마어마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의 죄를 눈감아줬던 자식에 대한 배신감 역시요. 그래도 잘못된 걸 바로잡아보겠다는 어머님의 말씀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방님 역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 자리에서 해임 통보가 되었습니다. 잔뜩 화가 난 어머님께 따지러 온 서방님을 보면서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시아버지의 자리 역시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거나 다름없었으니 이혼 소송이 끝나더라도 명예나 돈 하나 쥔 것 없이 빈털터리로 쫓겨날 거다. 다들 그렇게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연을 제보하면서 먼저 세상에 떠나버린 동서에게 참 미안하고 그동안 고마웠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답장이 닿진 않겠지만 그래도 동서에게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어요. 동서, 이 사연을 동서가 들을 수는 없겠지. 동서가 원하는 만큼 속 시원한 복수가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래도 나 꼭 복수해달라는 동서와의 약속 하나씩 지켜가고 있어. 부디 그곳에서는 억울하고 마음 아픈 일 없이 행복하길 바래. 다음 생에서는 형님 동서지간이 아니라 진짜 자매지간으로 만나서 이번 생에 못해줬던 거, 힘들 때 편들어주는 거 그때 다 갚을게. 부디 행복하길. 여러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급격하게 바뀐 세상에서 살아가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루어냈던 모든 결혼 생활이 거짓된 것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은 약 12년 정도였는데 그 12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아 저희 부부는 딩크 부부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의 대화도 점점 뜸해지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관계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아기가 생기지 않았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어요. 영업직이시던 아버지는 항상 새벽에 나가셔서 밤 늦게 집에 돌아오시기도 하시고 그게 안 된다면 모텔에서 혹은 차 안에서 주무시고 오시기도 하셨죠. 하지만 아버지는 맹세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신 적은 없으세요. 언제나 저와 어머니뿐인 가정적인 사람이셨죠. 하지만 어머니는 새벽에 나가 밤 늦게 돌아오시는 아버지 때문에 자주 쓸쓸해하시곤 하셨어요. 두 분은 항상 외롭다, 미안하다, 쓸쓸하다, 조금만 이해해달라 하시며 부부싸움을 하시곤 하셨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남편이랑 딸이랑 같이 오순도순 저녁도 먹고 주말이면 놀러 가고 싶어요. 당신이 매일매일 바쁘니까 너무 쓸쓸하고 외롭다고요. 여보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이게 다 우리 가족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참아주면 그놈의 조금만 이게 벌써 몇 번째냐고요. 항상 이런 식이었죠. 저도 어린 마음에 얼굴도 자주 보기 힘든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우리 가족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뛰어다니시는 거란 걸 알고 나서는 그런 마음은 더 이상 들진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일을 응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아니셨나 봐요. 외롭다, 쓸쓸하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더니 어느 순간부터 남자를 만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루하루 만나는 남자가 늘어나더니 어느 순간 이상한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에게 푹 빠지셨죠. 아버지가 못 들어오시는 날이면 잠자는 저를 버려두고 그 남자의 집까지 가시면서 말이에요. 그러다 초등학교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날 온 집은 마치 도둑이라도 들어온 것처럼 헤집어져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학교에서 돌아온 저를 앉혀두고는 자신은 이렇게 못 산다며 집에서 돈과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가방에 우겨 넣으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발목을 잡고 질질 끌려가며 울며 빌었어요. 엄마 가지 마세요. 가지 마요. 제가 잘못했어요. 말 잘 들을게요. 저 버리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저를 밀어내고 끝끝내 그 남자와 도망쳐 버리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아버지께서는 저를 할머니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하셨죠.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지만 그만큼 노력하신 덕분에 아버지를 통해 계약을 하시는 신규 고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는 회사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셨죠. 그렇게 회사에서 아버지를 계속 밀어주었고 아버지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신 덕분에 회사에서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러다 이제는 본인 회사를 차려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과감하게 퇴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퇴사를 하시면서 아버지 팀원들께서 아버지를 따라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자신을 따라오면 고생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거절하셨죠.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회사에 사표를 내고 아버지를 따라가셨죠. 그렇게 아버지는 본인 팀과 함께 퇴사를 하셔서 작은 회사를 차려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불안정해서 아버지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신생 회사라서 사람들이 쉽게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더군요. 그래도 아버지는 자신을 믿고 따라와 준 사람들 월급은 밀리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본인 사비를 털어주셨어요. 나중엔 그것도 어려워져서 대출을 받아주시기도 하셨죠. 그렇게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전에 있던 회사에서 아버지를 좋게 봐주신 여러 사장님들께서 아버지 회사 물건을 거래해 주시고 아버지는 성실하게 납기일에 맞춰 좋은 상품을 납품했어요. 그런 아버지의 성실하고 우직한 모습에 사람들의 신뢰가 더해져 거래 물량이 많아지자 아버지의 작고 소중한 회사는 나름 건실한 회사라는 소리도 듣기 시작했죠. 그 시장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은 셈이었죠. 그러다 다른 회사와 처음으로 함께 진행했던 협력 건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아버지는 성공한 회사의 사장님이 되셨어요. 그제야 마음의 평화를 얻으신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어머니를 찾아가셨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우리 아직 이혼 안 했어. 아니, 설령 이혼했다 하더라도 남편과 딸이 아내와 엄마 찾아온 게 잘못이야? 할 말이 뭐야? 그거나 하고 빨리 가. 이제 그만 돌아와. 이만하면 됐어. 다 용서할게. 그러니까 우리 딸을 봐서라도 그만 돌아와.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용서할 테니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끝끝내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죠. 나중에 알아보니 도망쳤던 남자와 새 살림을 차려 살고 있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머니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 저에 대한 모든 친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집을 나가시던 그날처럼 저를 밀치고 도망가셨던 것처럼 저의 친권을 바로 포기하셨고요. 나 때문에 너까지 듣지 않아도 된 소리를 들었구나. 미안하다. 아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될 거란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았죠. 애초에 그렇게 말해서 돌아오실 분이었음 떠나시지도 않으셨겠죠. 물론 어머니에게 또 아버지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대답하며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었죠. 어머니를 보고 온 이후로 아버지는 저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따로 누군가를 만나시거나 소개도 받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다른 분과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혼자 사셨죠. 그러시면서 이대로 회사 운영하시다가 제가 괜찮은 사위를 데려오면 본인 회사 물려주시고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노후를 보내시면서 낚시나 다니고 산에 놀러 다니고 싶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죠. 어머니와 아버지의 일이 정리될 즈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사실 대학교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사람은 대학교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귀한 인연을 만날지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버지에게 힘이 되고 싶은 마음에 경영학과를 갔지만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인연이 될 사람은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어요. 졸업하고 서류를 낼 때만 해도 아버지 회사는 들어가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께서 그러지 말고 들어와서 같이 일하자고 계속 설득하셔서 결국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다른 분들의 땀과 눈물, 노력으로 키워내신 회사를 창업자의 딸이라는 이유로 큰 자리에 앉을 자신은 없어서 아버지와 상담 끝내 회계팀 평사원으로 들어갔었죠. 회사 안에서는 아버지와 제가 부녀관계라는 말은 안 했지만 아버지의 옛 팀원들이 회사에 계셨기 때문에 알만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 회사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 있는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서를 옮겨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같이 뽑혔던 신입이 잠수를 타서 회계팀에 들어온 신입 2명 중에 1명이 마케팅팀으로 옮기게 된 거죠. 같이 들어온 동기는 마케팅 쪽으론 전혀 생각도 안 해본 친구라서 결국은 제가 옮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 직속 사수였는데 다시 처음부터 일을 시작하는 저에게 아주 잘해주었어요. 남편은 다부진 체격을 키는 175 정도 됐고 가까이 가면 향수 냄새는 아니지만 좋은 비누 냄새가 나는 남자였어요.
남편의 첫인상은 바로 눈썹이었죠. 남편의 눈썹과 아버지의 눈썹이 너무 꼭 닮아 있었거든요. 수처럼 짙고 검은 눈썹이 너무 신기해서 계속 눈길이 가더군요. 남편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된 어머니가 생선 장사를 하시면서 시누이들과 남편을 키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 집안의 유일한 남자였던 거죠. 그래서 남편은 그 집의 가장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벌어온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돈도 잘 벌어오는 귀한 아들, 어머니에게 남편은 어쩌면 또 다른 세상이었겠죠.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는 대단한 학력도 아닌 남편에게 반한 이유는 되게 사소했어요. 희영 씨, 아침에 일찍 출근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죠? 라고 하면서 아침밥도 못 먹고 출근한 제게 샌드위치라든가 삶은 계란 같은 식사 대용을 챙겨준다던가. 희영 씨, 제 커피 타면서 희영 씨 것도 탔어요. 시럽 2번 맞죠? 라고 하면서 제가 커피 마실 때 시럽을 넣는 사소한 것까지 기억해주는 모습이 무척 다정하고 일도 아버지처럼 열심히 해내는 모습이 책임감 있는 남자로 보였거든요. 사실 아버지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머니가 남자와 도망가고 새살림 차렸다는 사실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의심을 받아야 했어요. 할머니 기분이 좋으신 날에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셨지만 할머니 기분이 나쁘신 날에는 얼마나 애가 못수했으면 어미가 도망가는데도 잡지도 못하고 에이 쓸데없는 계집애. 넌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쓸데가 없냐? 저 계집애 저거 내 자식 내 새끼 자식 아닐지도 몰라 라고 하시면서 제가 다른 사람의 씨일 수도 있다며 온갖 구박을 하시곤 하셨거든요. 하루하루 다른 할머니와 살면서 저를 보살필 수 있는 건 저뿐이었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라 항상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챙겨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회사가 안정이 될 즈음 같이 살기 시작했었으니 아마 아버진 평생 모르시겠죠. 아무튼 그렇게 하루하루 불안한 청소년기를 보낸 제가 저를 챙겨주는 다정한 남편을 만나게 됐죠. 불안과 두려움에 묻혀 살던 저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해주는 남편이라면 평생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고 왜 그렇게 저에게 잘해줬냐고 물어보니까 빼빼 마른 키도 작은 애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아등바등거리는 게 안타까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이 편안하도록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자신을 믿고 평생을 함께 해달라며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저는 오직 나를 끝까지 편안하게 해줄 거라고 말하는 남편만 믿고 아버지에게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절대 안 된다. 그런 집에 시집가면 너만 고생하는 거야. 아버지는 처음에는 결사반대를 외치셨어요. 엄마도 없이 자란 제가 그런 집에 시집가면 어떤 수모를 겪을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사실 아버지께서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저 몰래 시누이들과 시어머니의 뒷조사를 하셨더군요. 그 조사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한 구두쇠인데 자기 물건이나 금부치 같은 것들 사는 것엔 돈을 안 아낀다는 말도 있더군요. 아무래도 남편이 그 집의 가장이었으니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로 모두 들여서 모은 돈도 얼마 없더라고요. 게다가 시누이들은 서로 얼마나 질투심이 심한지 가끔가다 시어머니께서 더 이상 안 쓰는 물건을 남편에게 주면 그것까지도 탐을 내는 사람이라더군요. 아버지는 본인이 결혼에 실패하셔서 제가 좋은 어머니 밑에서 화목하게 자라질 못했으니 사위만이라도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다정하고 반듯한 남자를 만났으면 하는 소망이 있으셨죠. 그래서 그렇게 뒷조사까지 하며 저를 설득하려고 하셨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부모님 2분이 살아계시는 집은 아니지만 남편의 반듯하고 자상한 모습만 보면 가난과 남편의 죽음으로 삶이 팍팍해졌지만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 아등바등 애쓴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가진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한 건 절대 아니니까 나누고 서로를 위해주면 분명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제게 잘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제가 시누이나 시어머니와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과 결혼하는 건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도 아버지는 계속되는 제 설득에 결국 남편을 만나주셨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의 앞이라고 특별히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그러나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만큼 생활력이 강합니다. 희영 씨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는 약속은 못합니다. 하지만 눈에 눈물은 흐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이 알콩달콩 사랑하고 아끼며 살고 싶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그런 남편의 말이 마음에 흔들리셨는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셨죠. 아무리 자네가 우리 딸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해도 자네 어머니랑 누나들은 또 다른 이야기지 않은가. 자네와 내 눈에야 우리 딸이 귀하고 예쁘지만 자네 어머니와 누나들 눈엔 또 다르지 안 그런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만약 희영 씨에게 저희 어머니와 누나들이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괴롭힌다면 저도 더 이상은 참지 않고 가족들을 보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는 이런 남편의 설득에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처음 만난 시어머니와 시누이 역시 저의 예상대로 다정하신 분들이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너무 귀한 사람이 새 식구가 됐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혹여나 괴롭힐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와서 편하게 있다가 가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죠. 아가, 혹시 저것들이 널 불편하게 한다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하렴. 시어머니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 같은 예쁜 아이가 우리 아들과 결혼만 해준다면 이 늙은이 소원이 없겠구나. 우리 아들과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다. 시댁이라고 어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있다가 편하게 가렴. 나는 널 내 막내딸로 생각해.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너만 좋다면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렴. 엄마, 요즘은 딸처럼 대하면 안 좋은 소리 들어. 며느리는 며느리. 이게 유행이야. 엄마 딸은 우리인데 뭐 올케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올케, 엄마가 하는 말 그냥 넘겨들어. 아무래도 올케처럼 예쁜 며느리가 생긴다니까 신나셔서 저렇게 하는 말이야. 그래, 그래, 올케. 우리 엄마가 올케 힘들게 하면 말해. 내가 엄마 열심히 말릴게, 알았지? 그때는 이런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좋은 남편, 좋은 시어머니, 좋은 시누이들 누가 봐도 좋은 시댁처럼 보였거든요. 상견례에서도 서로의 칭찬뿐이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저희 아버지에게 너무 귀한 며느리를 부족한 자기 아들에게 보내주었다며 우는 신용까지 하셨죠. 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달래며 부족한 딸이지만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며 예단은 절대 섭섭하지 않게 드릴 테니까 우리 딸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한 번 더 강조하셨죠. 그런 훈훈한 상견례를 무사히 보낸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와 남편을 불러앉히시고는 각서를 한 장씩 쓰게 하셨어요. 본인의 옛 경험 때문인지 아니면 뭔가 느끼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바람을 피우면 재산의 70%를 상대방에게 위자료로 준다는 말이 적혀있는 내용의 각서였어요. 저도 잘 알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해 주셨던 변호사님께 공증까지 받으셨다면서 각서를 펼쳐두시고는 남편에게 한참 동안 자신의 결혼 생활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바쁜 사람이었어. 매일같이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갔었지. 희영 엄마가 외롭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했지. 희영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 집을 나가고 희영이를 어머니께 맡기고 돌아오는 날 생각했네. 꼭 우리 딸만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내가 자네랑 희영이를 허락해준 건 자네 옆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보여서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는 서명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하셨죠. 하지만 본인이 그 생각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셨죠. 그러자 남편은 그럴 걱정 없으니 괜찮다고 떵떵거리며 자신 있게 서명했죠. 장인어른, 걱정 마세요. 저는 제가 한 말은 지킵니다. 손에 물은 묻혀도 눈에 눈물은 안 묻히겠습니다. 절대 희영 씨를 두고 바람 피우는 일 없이 매일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다시 한번 반했고 저 역시 각서에 서명을 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즐기다가 시어머니께서 이만 손주를 보고 싶다는 뜻을 보이셨어요. 저희 두 사람도 그쯤에서 우리 두 사람의 아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아기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저희에게 아기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몸 관리를 위해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휴식을 취하며 몸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썼지만 아기는 제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혹시나 둘 중 한 명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간 병원에서도 저와 남편 모두 이상 없다고 했었죠. 유명하다는 난임병원도 다녀보고 몸에 좋다는 건 모두 찾아 먹어봤지만 결국 저희 부부는 아기를 포기해야 했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관리를 해도 아기가 생기지 않자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무슨 약점이라도 잡은 것처럼 저를 볼 때마다 조카 손주 타령을 끊임없이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누이들이 아기를 임신을 한 뒤에는 불러오는 배를 잡고 놀러와서는 결혼 생활에 꽂힌 아기라며 자기들끼리 떠들어댔죠. 진짜 결혼 생활의 시작은 아기가 생기고 나서부터야. 그러니까 얼른 옳게도 아기를 가져야 할 텐데 배 안에서 꼬물꼬물 움직이는 태동부터 낚는 그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는 남이 아무리 알려줘도 이해하지 못하거든. 에휴, 우리 철수도 아빠가 돼야 할 텐데 시누이들이든 시어머니든 꼭 한마디라도 더 보태서 속을 긁곤 했죠.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 시누이들에게 꼬박꼬박 임신 선물부터 출산 선물도 보내고 돈 들어갈 곳 많다고 투정 부리면 보태 쓰라고 돈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저에게 아기 타령이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아버지는 저와 남편 사이에 아기가 없는 것을 아쉬워하셨지만 내색하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잘 됐다며 다시 회사로 돌아오라는 말씀만 하셨지만 남편은 조금 더 쉬는 게 좋겠다며 그동안 아기를 가지려고 애썼으니까 이제는 그런 걱정 말고 편하게 쉬라고 말해주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저를 생각해주는 남편의 말에 결심이 섰는지 이제 남편에게 회사를 조금씩 넘겨주고 본인은 노후를 즐기고 싶다고 하셨죠. 남편은 그런 아버지에게 자신이 한번 잘 해보겠다고 말하며 아버지 옆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러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만 하신 아버지께서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요. 그것도 대장암. 요즘 따라 몸이 좋지 않다는 말에 집에서 쉬고 있던 제가 괜찮다는 아버지를 억지로 병원에 모셔갔죠. 검사를 진행하고 만난 의사 선생님에게서 아버지가 대장암이란 말을 듣고는 엉엉 울어버렸어요. 평생 힘들게 일만 하시고 본인 행복 하나 찾지 못하셨던 아버지에게 그렇게 무서운 병이 생긴다니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 본인도 무서우셨을 텐데 아버지께서는 그런 내색 한번 하지 않으시고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남편도 제게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그동안 자신이 옆에 있었는데 알아채질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며 울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달래며 본인이 꼭 유명한 병원에서 수술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결국 아버지께서는 수술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시고 쓰러지셨고 병원에서는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밖에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언제까지 이렇게 치료만 할 순 없잖아요. 제발 수술이라고 해주세요. 그게 환자분은 수술을 하시기에는 이미 너무 어떻게 해서든 수술이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대장암이라는 병이 초기엔 아무 증상 없이 조용하다가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갈 때쯤에 몸에 이상이나 아픔을 느껴 병원에 가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군요. 불행하게도 저희 아버지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본인이 곧 죽을 것이란 걸 아셨는지 계속 인연을 맺어오시던 변호사님을 불러 재산들을 정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살고 계시던 집과 회사가 있는 건물은 제게 유산으로 물려주셨고 남편에겐 당신의 회사를 물려주셨죠. 그리고 남은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단 남편에게 회사를 넘긴 조건이 있었는데 남편만 서류를 읽고 서명을 해서 저는 무슨 내용인지 몰랐죠. 그렇게 일주일 뒤 아버지는 결국 암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빠, 아빠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도 데려가. 울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붙잡고 나도 데려가라는 둥이 소리를 해댔지만 결국 아버지는 돌아오시지 못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시작되고 나서야 저는 아버지 마지막 길 편안히 가시라고 눈물을 꾹 참고 장례식을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의 이상행동이 시작됐어요. 본인이 상주임에도 장례식에 있지 않고 계속해서 전화를 받으러 나가기도 하고 안 보여서 찾아 어디 갔었냐고 물어보면 괜히 성질을 내며 회사에 일이 생겨 잠깐 직원이랑 대화를 하고 왔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제정신도 아니었고 계속 손님들이 오셔서 너무 바빠 별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회사에도 소동이 좀 있겠구나 하는 생각만 했죠. 장례식을 끝내고 아버지가 원하시던 바닷가 근처 절에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오는 날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어요. 갑자기 집까지 들어와서 보라는 듯 집을 어지르고 창틀이며 냉장고 위가 더럽다고 제 살림살이들을 간섭하기도 하셨죠. 옳게 이제 우리 엄마도 연세도 있고 하니까 슬슬 좋은 집으로 모셨으면 하는데 철수한테 들어보니까 사돈어른이 사시던 집 올케한테 줬다며. 거기서 우리 엄마 모시고 살게. 어때? 하시면서 대놓고 저희 아버지 집을 탐내면서 안 된다고 하면 괜히 성질을 부리면서 말해요. 그 성질을 받아내면서 저는 끝까지 거절을 했어요. 아니요, 그 집은 저희 아버지가 살던 곳이에요. 제 추억도 많은 집이고요. 그 집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주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시누이들이랑 시어머니가 성질을 내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이런 은혜도 모르는 년, 아기도 못 낳는 년을 내가 참고 기다리고 받아줬더니 이것이 그런 은혜도 모르고 시어머니 보기를 개떡으로 알아. 내가 너였다면 시어머니가 이런 말 꺼내기도 전에 들어가 사시라고 모셔갔겠다. 내가 산다면 얼마나 산다고. 아이고 돈 좀 가졌다고 하늘 같은 시어머니 앞에서 주름 잡는 꼬라지를 보라지. 저는 이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제 뒤에 아무도 없다는 듯이 구는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항상 든든한 방패 같았던 남편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제게 이러더군요.
그런 것도 하나 못 해줘? 그리고 엄마나 누나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도 장인어른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병원에서 더 좋은 시설에서 모시고 싶어 했잖아. 우리 누나들도 그런 마음인 거지. 그리고 그동안 시집살이 안 시키고 예뻐해줬으면 너도 그만큼은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나 일하고 와서 피곤해.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공주처럼 대해줬다고 당신이 정말 공주님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고는 집에 와서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고 성질만 내다가 옷을 한가득 챙겨 회사 간다고 쌩안이 나가버렸죠.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주 안 되는 시간 동안 제 주변에 있던 모든 것들이 바뀌어 버렸던 거죠. 시간이 흘러 아버지 사구제가 찾아왔어요. 일주일 전부터 아버지 사구제니까 주말에 시간을 비우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남편은 끝내 아버지 사구제를 불참했고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바쁘니까 연락하지 말란 문자만 오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사구제를 불참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도 그렇게 바쁘다던 회사 주요 간부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인데도 말이에요. 저는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고 남편 없이 사구제를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나와 같이 사업을 시작하셨던 저와는 친하게 지냈던 김 상무님에게 가서 남편에 대해 물어봤죠. 상무님, 요즘 회사 많이 바쁜가요? 회사? 박 사장님 돌아가시고 나선 조금 바쁘긴 했지. 거래처 모두 박 사장님이랑 인연이 깊었으니까. 그래도 이젠 잠잠해졌어. 왜? 무슨 일 있어? 어릴 때부터 봐왔던 상무님의 친근한 말투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저의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상무님은 저를 가까운 카페로 데리고 가셔서 자초지정을 물어보셨죠. 그러자 상무님은 자신이 한번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며 저는 저대로 한번 알아보기로 했죠. 남편이 차를 안 가져간 날에 몰래 남편 차의 블랙박스도 확인해보고 내비게이션도 확인해봤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내비게이션 최근 기록에 회사 근처 모텔이 찍혀 있었긴 했지만 요즘엔 계속 밖에서 잤으니 여기겠다 싶었죠. 그러다 남편 차 뒷좌석 바닥에서 여자 귀걸이를 발견했죠. 귀걸이? 딱 봐도 여자 귀걸이였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여자 귀걸이를 들어올리는 순간 예상할 수 있었죠. 아, 이 사람 바람났구나. 나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구나 하는 걸 말이에요.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화가 싹 가라앉는 게 느껴졌어요. 어떤 정신으로 집으로 다시 올라갔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남편이 없었다는 게 다행이었죠. 만약 남편이 있었다면 생각할 시간도 없이 남편을 붙잡고 화부터 냈을 거예요. 저는 바로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알아보니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업체까지 있더군요. 선금을 입금하면서도 제발 제가 잘못 알았던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생각한 그대로였어요. 증거라고 준 사진에서는 남편의 차 내비에 찍혀있던 호텔로 남녀가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것까지 나오더군요. 게다가 상간녀 SNS에는 남자친구인 남편이 선물로 줬다는 귀걸이 사진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그 귀걸이가 바로 제가 남편 차에서 준 귀걸이였고요. 그날 바로 상무님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회사 CCTV를 확인했는데 남편이 아무래도 이번에 들어온 회사 직원과 바람이 난 것 같다고요. 둘이 조금 된 관계 같다고 하더라고요. 시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아버지 병원 모셔가서 대장암 소견을 듣고 이번에 병원에 살다시피 할 때더군요. 저는 결국 다음날 상무님이 주신 증거들과 제가 가지고 있던 사진들을 가지고 변호사님을 찾아갔어요. 상무님도 아버지의 딸이면 본인에게도 딸이라며 저를 두고 바람핀 남편이 괘씸하다고 같이 가주신다고 하셨죠. 다음날 아침 저는 상무님과 남편의 외도 증거들을 가지고 변호사님을 찾아갔죠. 한참 셋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하던 도중 모르던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김철수 씨 와이프분 맞으시죠? 누구세요? 저 김철수 씨 애인이에요. 우리 한번 보죠? 남편의 상간녀였어요. 옆에서 그 내용을 듣고 계시던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번 만나보라는 뜻이었죠. 저는 알겠다고 말했고 곧이어 장소와 시간이 적힌 메시지가 오더군요. 상무님께서는 이런 뻔뻔한 사람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고 변호사님은 혹시 모르니 녹음기를 꼭 켜놓고 만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더불어 방금 통화가 녹음이 됐는지도 확인해보라고 하셨고요. 다행히 자동 저장 기능으로 상간녀가 남편 애인이라고 시인한 목소리가 잘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가 그 녹음 파일을 받으시며 몇 가지 당부하셨어요. 영희야, 명심해. 변호사를 만났다는 등의 내용은 하지 마. 그쪽에서 우리가 대응할 거란 걸 알아서 좋을 건 없어. 그렇게 되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할 거야. 그리고 아무리 상간녀가 널 자극하려고 해도 흥분해서 감정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는 절대 없어. 너는 그냥 상간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왜 너에게 만나자고 했는지가 중요해.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말은 많이 하지 말고 그 여자가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해. 그 다음날 오후 1시 상간녀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제 앞에 앉았어요. 여자는 제 생각보다 더 어린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저를 충격에 빠뜨린 건 바로 여자의 배 상태였습니다. 마치 저 보란듯이 딱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배는 조금 튀어나와 있었지만 임신을 한 것 같아 보였거든요. 김철수 씨 애인 김미영이에요. 뻔뻔하게 자리에 앉아 자기소개라는 여자에게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죠. 저 보란듯이 배를 쓰다듬는 모습에서 구역질이 나올 것 같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말했어요. 둘이 어디까지 갔어? 보면 몰라요. 끝까지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끝까지라니. 그럼 저 뱃속의 아이도 남편의 아이라는 말이겠죠? 저는 당장이라도 여자에게 물이라도 뿌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순 없었어요. 그 사람 유부남인 건 알고 만났어? 네, 알고 만났는데요. 저희 회사 다니면서 만났어요. 당신이 박 사장님 딸이란 것도 알고 있고요. 아버지가 열심히 읽어놓은 회사에서 해충 같은 것들이 만나 그런 짓거리를 하다니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지금이라도 저 여자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면서 사과하라고 소리치고 싶었죠. 그러니까 얼른 사장님이랑 이혼해주세요. 뭐라고? 황당하고 기가 차서 여러분, 헤어지라고 말해야 하는 사람은 저 아닌가요? 그런데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상간녀라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여자는 더 당당하게 요구하더군요. 사장님은 아이가 갖고 싶은데 당신은 아기도 못 갖는다면서요. 저 애 낳을 때 되면 이혼하고 저한테 온다고 했어요. 아, 박 사장 4구제 때도 저랑 있었어요. 절 얼마나 예뻐하는지 당신이 알면 배 아파 죽을걸요?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더러운 짐승 같은 것들. 아무리 내가 우스워도 우리 아버지 4구제에 뒹굴고 있었던 게 용서가 되지 않더군요.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빠져나왔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절대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이 모든 치욕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 길로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가 녹음해온 대화를 듣곤 제게 물으셨죠.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아버지처럼 다정한 목소리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되갚아주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혼을 하자니 아버지가 남편에게 물려주신 회사가 걱정이 됐거든요. 아버지의 삶 그 자체인 곳인데 이대로 남편에게 뺏기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이혼하면 아버지 회사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은 제 말에 그동안 가지고 계시던 증거들을 토대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저한테 유리한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곤 제게 협의이혼장을 주시면서 한번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남편은 저와의 이혼을 반대할 거라고 말이에요. 상간녀에게 아기도 있는데 이혼한다 그러면요? 그럴 일은 없지만 회사는 걱정하지 마. 돌아가신 박 사장님께서 다 해놓으셨으니까. 뭘 해놓으셨던 건진 모르겠지만 저는 변호사님의 말씀을 믿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뭐야, 나 바빠. 나 오늘 김미영이란 여자 만났어. 뭐? 남편은 화들짝 놀라 되묻더군요. 저는 다른 말 없이 집으로 오란 말을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남편은 30분도 안 돼서 집으로 왔고요.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오해라고 하더군요. 당신 거짓말하지 마. 그 여자의 뱃속 아기도 당신 아기라 그러던데?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야. 뭐야? 그럼 그 여자랑 만났다는 것도 거짓말이란 거야? 증거가 다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 남편이 얼른 말을 바꾸더군요. 그래, 내가 걔랑 만난 건 맞아. 하지만 걔가 먼저 날 유혹했어. 딱 하룻밤 실수였어. 애는 그때일 거야. 하지만 내가 먼저 꼬신 게 아니라고. 여보, 제발. 걔 말론 우리 아버지 4구제 때도 그 여자랑 있었다 그러던데. 나 다 알고 있어.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당신한테도 좋을 거야. 이렇게까지 말하자 남편은 결국 맞다고 인정을 하더군요. 장례식장에서 통화하러 나간 것도 상간녀랑 통화하러 나간 거였고 아버지 4구제에도 회사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여자랑 호텔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저는 결국 남편 뺨을 한 대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더 열심히 빌더군요. 저는 씩씩거리며 남편에게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한테 간다고 했다며? 진짜 아니야. 그 여자랑 밤을 보낸 건 맞지만 그런 걸로 여보랑 이혼할 생각은 진짜 없었어. 진짜 아니야.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한순간의 실수가 계속된 만남이 됐지만 이혼은 절대 아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장례식장도 4구제도 그 여자 때문에 집중을 못했고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남편에게 실망했고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아니, 우리 이혼해. 당신이 그 여자랑 우리 아버지 4구제의 호텔에서 뒹굴었단 것만으로도 당신이랑 그 여자 가만히 안 놔두고 싶어. 당장 두 연놈을 확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다고. 그래도 내가 짐승 같은 너희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 지금 참고 있는 거야. 당신이 협의 이혼 안 하면 나는 이혼 소송으로 갈 거야. 그러자 남편은 저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전 그런 남편을 밀어내며 어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그런 단호한 제 모습에 설설 기다가 결국 집을 나가야 했고요. 그날 바로 문의 비밀번호를 바꿨어야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비밀번호를 누르며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옳게. 형 철수한테 얘기 들었어. 우리가 그 녀석 따끔하게 혼냈어. 그만 마음 풀어. 우리가 그 상간녀 아주 박살을 낼게. 어? 어? 그래, 옳게. 철수 얘기도 들어보니까 걔도 한순간에 실수했다 그러더라고. 아니, 그렇게 여자가 대놓고 꼬리치는데 거기에 안 넘어갈 남자가 세상에 어딨겠어? 그래도 우리가 그 녀석 아주 혼쭐을 내놨으니까 우리 마음 넓은 옳게가 좀 참아줘. 응? 어떻게 참고 넘어가요? 그 여자 뱃속엔 남편 아기까지 있는데. 저는 시누이들의 말에 상간녀 뱃속에 아이까지 언급을 했지만 오히려 시몬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 아가, 내가 철수를 너무 오냐오냐 하며 키운 것 같구나. 내가 그 녀석 눈에서 눈물 쏙 빼게 혼냈으니까 그만 화 풀어다오. 그리고 그 여자 뱃속에 있는 게 철수 자식이면 네가 데려와서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 철수도 아기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니? 하시면서 애걸복걸 하시더군요. 하지만 마지막 시어머니의 말에 오히려 머릿속이 싸하고 가라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제가 왜 남의 여자 뱃속에 있는 아기를 키워야 하는 거죠? 됐으니까 모두 나가주세요. 어서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어서 나가요. 라고 하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을 쫓아냈고 저는 변호사님의 말에 따라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본인에게 날아온 서류들을 보며 제발 이혼만은 참아달라고 말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혼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을 통해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넣었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변호사님은 회사 인사과에 상간녀에게 소송을 넣은 이유와 증거들을 추합해서 보냈다고 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회사에서도 참고하라고 말이에요. 회사에서 한창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돌 때쯤 상간녀에게 울며 불며 전화가 오더군요. 사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이도 김 사장님 아기가 아니에요. 상간녀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엉엉 울면서 빌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기대하란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정말 그게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협의 이혼에 응하지 않았고 변호사님과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착실하게 상간녀의 소송도 진행했죠. 그리고 생각보다 상간녀 소송이 빨리 진행되어서 그 여자와는 빠르게 합의할 수 있었어요. 변호사님에게 들어보니까 상간녀가 생각보다 더 겁을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론 그 상간녀 부모님까지 와서 제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셨고 저는 상간녀와는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통화 중에 상간녀가 했던 아기가 남편의 아기가 아니란 말도 거짓말이라고 해요. 아기는 남편의 아기라고 했대요. 그렇게 통장으로 들어온 상간녀의 합의금에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돈보다는 두 사람의 진정한 사과가 듣고 싶었던 거였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남았으니 마음을 단단히 고쳐 먹었습니다. 아버지의 삶 전부였던 회사를 가져오려면 지금보다 더 힘내야 한다는 변호사님의 말을 들으며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부디 제가 아버지의 회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첫 재판에서 남편과 남편의 변호사는 왜인진 모르겠지만 절대로 이혼만은 안 된다고, 이혼만은 막아달라고 재판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제 측의 증거들이 넘쳐난 상태였고 혼인 파탄의 이유가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에 판사님도 저희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남편의 변호사가 재판을 질질 끌려고 했고 보다 못한 변호사님은 저에겐 쉬라고 말씀하시고 본인께서 재판을 이어서 진행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깔끔하게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아버지의 회사도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저는 자세한 내막을 들을 수 있었죠. 아버지께서는 사실 남편을 완전히 믿지 않으셨다고 해요. 결혼하기 전이야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서 각서에 서명을 했을 거지만 시간이 흘러 자신의 힘이 약해지거나 회사가 부도나면 남편도 어머니처럼 딴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를 넘겨주시기 전에 조건을 거셨다고 해요. 본인이 돌아가시고 3년 안에 외도라거나 불륜을 하면 회사는 절대로 남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제 말에 변호사님은 웃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 자식이 혼인기간 동안 일하면서 회사나 가정에 기여한 게 있으니 전체는 돌려받지 못하지만 소보다는 대를 생각해야지. 너도 돈보다는 박 사장님께서 남기신 회사가 더 중요하잖아. 네네, 그럼요. 돈보단 아버지 삶의 전부였던 회사가 더 중요해요. 아이고, 돌아가신 박 사장님이 들으면 서운하시겠다. 박 사장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널 얼마나 걱정하셨는데 자기랑 너무 닮아서 본인처럼 사람을 너무 믿는다고 말이야. 자기도 믿고 있던 전 와이프에게 발등이 찍혔는데 너라고 안 찍힐까 하셨던 거지. 그래서 그런 조건을 거신 걸 거야. 저는 그제야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차마 소리내서 엉엉 울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제게 변호사님은 제 등을 다독여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해야지. 하늘에서 박 사장님이 너 우시는 걸 보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저는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하늘에서 슬퍼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아니, 이제 이혼을 했으니 전 남편이 된 남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만나주지 않았죠. 제가 만나주지 않자 문 앞에 선물을 두고 가거나 제가 좋아하던 것들을 사서 가져다 놓고는 하더군요. 저는 계속 거부했지만 매일 이어지는 전 남편의 행동에 저는 결국 전 남편을 스토커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 그런지 전 남편은 경찰서에서 훈방 조치되어 귀가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제가 계속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도 전 남편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정식으로 죄를 묻겠다고 다그쳤나 보더라고요. 그 이후로 전 남편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상간녀의 소식도 듣게 됐어요. 뱃속에 있는 아기는 결국 나았다고 해요. 전 남편을 아는 회사 사람이 전 남편의 소문을 들었다고 알려주더군요. 상간녀는 아기를 낳자마자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했고 전 남편은 자신의 친자식일 리 없다고 친자 확인 검사를 했지만 전 남편 친자일 확률 99.8%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아마 오랜 기간 부부로 살던 저와 아기가 생기지 않았으니 상간녀의 아기도 자기 아기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전 남편은 꼼짝없이 상간녀의 아기의 양육비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군요. 상간녀가 아기를 데리고 전 시댁에 쳐들어갔다는 얘기를 끝으로 더 이상 상간녀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저한테 그렇게 아기 타령을 했으니 받아주셨을지도 모르죠. 전 남편은 저와의 혼인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전 남편에게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을 해줘야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설치됐다고 하더라고요. 배운 일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아마 아버지와 같은 직종의 사업을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이 바닥에선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상무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바닥에 있는 모든 회사에서 전 남편에 대한 소문이 이미 한 번씩 싹 돌았다고 해요. 와이프랑 이혼한 이유가 와이프 아버지 사구제 때 상간녀랑 외도하다 그런 거라더라. 결국 그 모든 걸 안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이혼 소송을 했고 겨우겨우 조금만 재산을 분할받고 나와서 새로운 회사를 차렸다고 하더라고 말이에요. 이 바닥에 자리 잡기 어려운 만큼 의리를 중요시해서 아마 남편의 회사는 절대 자리를 잡지도 못하고 그곳이랑 거래할 곳도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저는 돌려받은 아버지의 회사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자 생각하니 아버지의 삶이 녹아있는 회사라서 그럴 순 없고 그렇다고 제가 운영을 하기에는 제게 너무 무거운 숙제 같았거든요.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생각난 게 바로 상무님이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같이 다니던 회사를 나와서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은 많지 않으셨거든요. 다른 분들은 이사나 이민을 가시고 아버지와 이해관계가 달라지면서 다른 회사로 가신 분도 계셨고 아버지처럼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죠. 상무님이라면 제가 믿고 맡길 수 있고 회사분들도 모두 상무님이 원년 멤버이신 걸 알고 계시니까 다른 잡음 없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도달했죠. 저는 그날 바로 상무님을 만나 제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상무님, 저희 아버지 뒤를 이어서 회사를 운영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상무님도 처음엔 깜짝 놀라셨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뜬금없이 할 얘기가 있다고 찾아와서는 회사를 운영해달라니. 하지만 상무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더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믿어준다면 내가 한번 열심히 운영해볼게. 절대 아버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볼게. 그렇게 해서 김 상무님은 아버지 회사를 맡아주셨어요. 월마다 실적이며 수익이 얼마고 얼마나 썼는지 같은 것들을 제게 보내주시면서 회사를 더 깔끔하게 운영해 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상무님은 아버지처럼 회사를 잘 운영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버지의 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어려울 때 같이 있어 주셨던 분이니까 회사 사람들에게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회사 식구란 이유만으로 잘 헤쳐나가도록 해주실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회사를 김상무님에게 맡겨놓고 아버지와 저의 이름을 딴 작은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저처럼 배우자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케어해주는 단체를 말이에요. 이 단체에 들어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이혼하시고 갈 곳이 없는 분, 아이들과 함께 도망치신 분들이에요. 가끔씩 배우자가 사별하고 갈 곳을 잃은 분들도 이곳에 오시고 계시죠. 저희는 이곳에서 서로의 상처를 말하고 보듬어주고 살고 있답니다. 저는 아마 이곳에서 저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면 아버지와 달리 새로운 사람을 찾을 것 같아요. 여기서 계시다가 졸업한 한 여성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사람으로 있는 법이라고요. 속 시원한 복수극은 아니지만 저는 저대로 통쾌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대로 쭉 살았다면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 상간녀가 아기를 낳아 집으로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갑자기 내 세상에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며 저는 저를 원망했을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 모든 게 저희 아버지가 제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늘에서 보니까 제가 너무 바보처럼 당하고 있는 게 속상하셔서 본인 사구제에 제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알고 나선 힘들 현실이지만 제가 바보처럼 짐승 같은 것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혼자지만 본인이 뿌려놓은 사람들과 힘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저는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